자, 교재에서 이어서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 문제에서 사회자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회자본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자본하고 비교되는 개념이라 보시고, 사람들 간에 맺어져 있는 신뢰관계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을 공부하실 때 사람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관계, 오랜 기간 만나면서 형성이 되는 그 신뢰관계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불편함이 없겠죠.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리를 할 때도 사회자본을 형성시키면 좋고, 조직 관리를 할 때도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면 좋다는 관점이에요. 올바른 내용이고, 7번 문제 가외성 얘기 나왔는데, 가외성은 공부할 때 잉여장치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련해두는 잉여장치를 가외적인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차를 몰고 나가는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스페어 타이어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가외적인 장치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가외적인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가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외적인 장치라는 게 능률성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걸 인지해 두시면 좋아요. 능률성은 결국 아끼는 거잖아요. 근데 가외적인 장치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하나 더 장치를 추가하는 거죠. 따라서 능률성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내용 자체는 이제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외적인 장치라는 게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서 발생한 개념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8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이거 틀린 거죠. 증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 가외성 자체가 잉여장치니까 그렇다. 이렇게 개념 정리만 잘 하셔도 되는 거예요. 틀린 선지가 되겠다. 9번 문제. 자, 사회적 능률 나왔어요. 사회적인 능률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즉 국가관리라는 게 단순히 아끼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바람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여기 지금 뒤에가 틀렸습니다. 신행정학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가치다. 이게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회적 능률성 나오면 사람들의 견해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주의와 관련된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 정행일원론에서 중시한 가치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행정학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틀린 내용이다. 10번. 실체설에 따르면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실체설은 개인의 견해를 막 다 듣다 보면 결국에는 배가 산으로 간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이익을 국민들의 견해를 다 경청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립적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했었잖아요. 그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한 건 아니었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줬던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헬스장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은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11번. 사실 11번 선지를 보면 여러 가지 그가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능률성이 있잖아요. 능률성. 그럼 능률성의 일반적인 의미는 가성비죠. 아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퀄 효율성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험의 선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찌됐건 효과성이랑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능률성이나 효율성은 아끼는 거라면, 효과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의 달성도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이러면은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로 갈 때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게끔 해야 돼. 이걸 강조하면 능률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2번. 여러분 시험에서 대단히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면 국가 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일단 힌트 하나 줬어요. 60년대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발전행정이라는 포인트를 지금 줬습니다. 발전행정적인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시되었었던 행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능률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국가 발전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능률성이 아니라 효과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발전 행정적인 그 사고라는 것 자체가 발전 행정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다. 어떤 행정 이론이 어떤 가치를 중시했었는지 묻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오케이. 자, 13번.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잘 나오는 거예요. 가외성은 잉여 장치예요. 잉여 장치인데 작고 효율적인 행정 개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똑같은 내용인 거죠. 자, 14번 또 나왔네요.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인데 60년대 발전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 판단 기준이었다. 나온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올바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14번 문제가 2014년도의 내용이고 12번이 17년도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발전행정론 자체가 과학성을 강조했다 이러면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기술성이에요. 기술성. 여기서 이제 기술성이라는 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을 뜻하는 거죠. 좀 다르죠. 학문적인 성격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성을 추구한다.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15번 잘 나오죠. 자, 이거 센스 있게 풀 수도 있어요. 과학적 관리는 프레데릭 테일러죠. 관리주의 안에 들어갔으니까 능률성을 강조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고 어떤 관리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능률적인 관리입니다. 그러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능률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X.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능률성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시험에서 뭐 당연한 거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능률과 절약을 중시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기계적인 능률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워딩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아끼는 거 중시한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온다면 이런 거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이 선지를 넣었거든요.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 그러니까 과정설을 대표하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지금 누구냐 그 얘기인데 플라톤하고 루소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을 대표하는 학자가 돼서 지금 틀린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소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X인데 예를 들면은 과정설은 그러면 과정설은 누구냐? 슈버트라는 학자예요. 슈버트.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저는 외울 때 설탕을 생각을 합니다. 설탕. 설탕이 여러분 슈가죠, 슈가. 그래서 이렇게 슈버트니까 슈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설을 정확하게 외우셔도 괜찮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앞으로 뭐 과정설, 실체설 관련해서 학자 묻는다면 아무튼 플라톤하고 루소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17번 읽어볼게요. 그냥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거를 선지에서 다르게 표현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체설은 경직성을 띤 학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올바른 내용이 돼요. 이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일부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실체설적 관점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견해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익을 또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공익을 지정할 때 실체설과 과정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자. 18번 디목이 제창한 사회적인 능률은 인간적이고 단기적인 능률을 의미한다. 고급스러운 선지네요. 일단은 목 디스크 나왔어요. 목 디스크 나왔으니까 정행 1원론입니다. 제 친구 1원이는 목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정치행정 1원론은 기계적인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률인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바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사람의 견해 듣는 건 문제가 없죠.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요거 지금 틀린 내용입니다.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지엽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바꿔서 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능률성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능률성. 그럼 기계적인 능률성은 왜 단기적이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일단 순이익만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률적이야. 이런 관점. 그게 장땡이야. 이런 관점이지만 사회적 능률은 꼭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이다. 됐습니까? 좋아요. 19번 사이먼의 절차적인 합리성은 결정이 생성되는 과정보다 결과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거를 센스 있게 풀 수도 있고 의미상으로 풀 수도 있고 둘 다 가능은 한데 어떻게 푸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절차적인 합리성이니까 과정의 중심, 무게 중심을 둔다.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의미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들여다 보면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합리성. 그러면 합리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거, 이러면 보통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의는 합니다. 근데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학자마다 정의를 약간씩 달리해요. 근데 여기서 합리성은 지금 이제 허버트 사이먼 선생의 합리성 정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용적인 합리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차적인 합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내용적인 합리성은 자, 정책학으로 제가 훅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정책 결정 모형 여러 가지 배웠었죠.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합리 모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 모형은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내용적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절차적인 합리성은 사람이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가장 완벽한 대안을 선택하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랑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족 모형이에요. 그럼 만족 모형은 어떤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거냐? 완벽한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은 인지 능력 한계가 있으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그럴듯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허버트 사이먼의 만족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게 결국에는 절차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한정된 정보 안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유를 했는가를 중시하는 거예요. 즉 논리적인 사유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절차적 합리성은 과정을 중시한다면 내용적인 합리성은 그게 완벽한 대안이었느냐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 대부분 법학에 대해서 친숙하시고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은 이제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형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 수단적 가치, 합리성을
정책학에서 합리모형과 만족모형하고 지금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칭해서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려운 내용일 수 있죠. 아무튼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좋은 거예요. 저는 내년에 올해죠. 이제 24년이니까 올해 저는 만족모형 이런 거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족모형 같은 거 아니면 점증모형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계해서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20번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지금 보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그 실체설에서 정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공익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과정설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과정설. 사실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양한 각도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실체설이에요. 실체설은 맞춰보세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소극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찍어야 돼요? 실체설은 적극적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소극적인 역할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공익을 정하는 건 국민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거기에서 조정자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그럼 요거 소극적인 의미는 결국 과정설과 친한 거죠. 됐습니까? 실체설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익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21번 문제는 약간 지엽적으로 말장난한 면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과정설은 이해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규범적인 절대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불편한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규범적인 절대 가치. 이거를 이제 시험 선지에서 도덕적인 절대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정부가 지정해 줘야 된다. 그게 실체설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도덕적인 절대 가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다. 도덕적 절대 가치, 규범적인 절대 가치 이런 것들은 실체설적 관점이다. 집단 전체를 위한 이익이다. 이렇게. X. 23년도 행정사죠. 꽤나 어려운 선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 22번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참모는 조직의 1차적인 목표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개선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힌트를 주기는 했어요. 그럼 지원한다 했으면은 개선이 아니라 참모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참모하고 개선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참모하고 개선 얘기가 여러분들 이론서에서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가외성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가외성 얘기할 때 이제 이 교재 보면 나오게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최고 관리자가 조직에 있죠. 그럼 예를 들면 행정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은 최고 관리자잖아요. 이 최고 관리자 밑에 계층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개선 조직 내지는 보조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최고 관리자 밑에 차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밑에 계층에서 이 최고 관리자를 보조하면서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참모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한다 이런 표현이 참모랑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참모라고 표현하면 또 친절한 것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보좌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보좌한다. 그래서 참모기관과 보좌기관은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정부 조직법에서 공식적으로는
차관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차관보. 장관과 차관을 서포트하는 사람, 차관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면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틀린 선지예요.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꽤나 많이 나왔었던 선지였어요. 차관보는 아무튼 보좌하는 사람이다. 참모교육이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복을 진짜 많이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익숙함이 이제 쭉 이렇게 몸에 배어드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서 또 관료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시험지 펼치면 또 관료제 꼭 한 문제 내잖아요. 그렇죠? 땡큐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21페이지에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이거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저랑 같이 한번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에서 구성원의 임무 수행은 인격성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자, 여기서 관료제라는 거는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계층적인 조직 구조 얘기하는 거죠. 조직 유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불편한 게 뭡니까? 이거 지금 틀린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격성이라는 거. 퍼스널리티라고 하면 틀리죠. 비인격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번역이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영어를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번역을. 퍼스널하게 최욱진이가 회사에서 업무 처리한다. 이러면 회사 내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임퍼스널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비인격성 이렇게 안 좋은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대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비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비의 의미가. 그리고 시험 선지에서 그래도 출제자가 친절하게 신경을 써줬어요. 이렇게 퍼스널리티라고 지금 써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해야지 올바른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이 베버 선생이 제시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된 조직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성도 틀렸겠죠, 여러분. 당연히 합리적인 목표 달성을 중시하겠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직 구조가 관료제라는 뜻인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이 관료제 자체가. 자, 2번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는 20년도 거고 지금 밑에 거는 18년도 건데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는 개인성을 고려한 업무 처리를 강조한다. 괄호 열고 또 퍼스널리티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개인성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자가 지금 중요한 거구나. 됐습니까? 틀린 내용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몰 인정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번역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룰대로 공정하게 업무 집행하는 게 인정머리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몰 인정성 아무튼 이렇게 시험에서 번역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3번 잘 나오죠. 학습 조직은 결정과 기획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 기능을 각각 전문업체에 위탁 경영하여 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실 이제 개념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이 워딩 자체가 학습 조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답이 틀렸다라고 보실 거예요. 원래 학습 조직이라고 하면 그냥 학습을 강조하는 조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경 적응해 나가는 조직.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요 선지 내용 자체가 어떤 조직 유형과 관련성이 깊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면 또 올바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조직은 뭐냐? 제가 이거 이론 수업 때 네트워크 조직이랑 같은 뜻이 이거 NPM에서 활용하는 조직 유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NP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과거에는 굉장히 크고 비대했었는데
그렇게 크고 비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 다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 말고 사이즈 좀 줄이고 부수적인 업무는 바깥에 있는 민간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조직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위탁한다는 거죠. 그러면 센터에 있는 정보는 어떤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일만 수행을 해라.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 네트워크 관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길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 그거는 여기서 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시킨 거, 분권해 준 거 바탕으로 집행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집행을 만약에 잘 못하면 다른 조직으로 교체해버리면 되죠. 성과 책임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게 곧 NPM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 표현 썼죠. 이제 조직 유형론은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지 펼치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조직 유형론을 지금까지는 좀 수월하게 묻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학습 조직도 수월하게 물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직 유형론은 계속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네트워크 조직은 NPM에서 활용하는 조직 유형이고, 이거 이제 이미지가 우리 이론서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그대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좋아요. 불확실한 환경이라는 포인트가 들어오고, 조직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왠지 느낌상 맞을 것 같죠, 여러분? 왠지 맞습니다. 이거 뭐냐면 학습해 나가면서 적응하라는 뜻이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그러면 학습 조직은 결국 이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냐?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인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원은 학습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권한 강화한다. 이거 지금 집권이에요, 아니면 분권이에요? 분권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겠죠, 여러분? 학습 기회 준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조직 유형론을 공부할 때 큰 틀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관료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관료제라는 조직 유형이 굉장히 파워풀했었기 때문에 쭉 지배적으로 유지가 되어 오다가 얘가 환경 적응을 좀 잘 못하니까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던 조직 유형을 큰 틀에서 뭐라고 합니까? 탈관료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탈관료제는 전부 다 관료제에 비해서는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계적인 구조라고 하지 않고 유기적인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험 선지에서. 근데 이 유기적인 구조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우리가 봤었던 네트워크 조직 있죠. 네트워크 조직도 유기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요. 또 한편으로 이 안에 학습 조직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등등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유기적인 구조라고 했는데 유기적인 구조는 조직 구조를 결정짓는 기본 변수, 그 세 개의 특성이 개념이 이거잖아요.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세 가지 개념인 거 맞죠? 기계적인 구조는 이 복공집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유기적인 구조는 이게 낮은 편이죠. 그러면 유기적인 구조는 직권이 아니라 분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습 조직은 탈관료제 안에 들어가는 조직 유형이므로 당연히 직권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분권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또 예상 문제를 내볼까요? 여기 3번 문제에서 네트워크 조직 나왔잖아요. 네트워크 조직도 마찬가지로 분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유기적인 구조 안에 학습 조직도 있지만 이런 애도 있잖아요. 매트릭스 조직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권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복공집을 가지고 조직 구조를 결정짓는 기본 변수를 가지고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럼 복공지배 수준이 높은 거는 기계적인 구조였죠? 기계적인 구조는 어떤 조직 유형 생각하면 됩니까? 관료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관료제는 직권적이잖아요. 좋아요. 맞는 얘기. 뭐 이런 거는 쉽죠. 5번 문제 같은 거. 걔는 뭐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5번 문제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자, 저기 지금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의사결정은 강제력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지네가 직접 집행을 하는 조직을 행정위원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바른 선지가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행정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갖고 놀아볼게요. 선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까? 대통령 소속입니까? 대통령. 좋아요.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방통위 대통령 소속이다. 꼭 암기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고 친절합니다. 예, 그래도 기억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보시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행정위원회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금융위원회. 그럼 금융위원회도 아이고 기억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자, 얘는 더 친절하잖아요. 기억과 미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원회 얘네들은 다 행정위다. 그럼 또 올바른 선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에서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소청심사위 잘하셨어요. 소청심사위원회 이거 마찬가지로 행정위로 본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 조직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그래서 그 행정부 내부의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자, 됐죠?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 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 분업화에 의해 수행이 된다. 땡큐죠. 지금 이렇게 하고 위치가 바뀐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공집이잖아요. 복공집의 수준이 높으면은 기계적인 구조다. 기계적인 구조다. 거대한 기계 장치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다. 예를 들면은 관료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복잡성이라는 것은 분화의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복잡성이라는 그 구성 개념을 들여다보면은 수직적인 분화가 있고 수평적인 분화가 있고 공간적인 분화가 있죠. 그러면 수평적인 분화는 부서의 수고, 수직적인 분화는 계층의 수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분화는 사람이나 시설이 퍼져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한편으로 공식화라는 것은 명문화된 정도, 규칙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직권화는 의사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에 쏠려 있는 정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료제라는 조직 유형은 규칙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 분업화에 의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요령이 이렇습니다. 기계적인 구조는 이렇게 관료제로 치환해버리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 조직 유형론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쭉 문제를 풀어보니까 말장난을 심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께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출제자가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좀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 복공집을 가지고 구분을 해내시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틀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7번 문제. 기계적인 조직은 수직적 구조이나 학습 조직은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땡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직적인 구조라는 것 자체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위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상명하복을 통해서 이제 조직을 규율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학습 조직은 상대적으로 분권적이죠. 그러면 구성원 간에 수평적인 관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기계적인 조직은 엄청 여기 피라미드 형태라고 한다면 계층의 수가 엄청 많다. 한편으로 학습 조직은 이 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는 완만하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뭐 8번 문제는 땡큐죠, 여러분. 베버의 관료제 모형은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불편함 없죠? 올바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론서 그냥 그림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론서 딱 펼쳐 보면 관료제라는 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인 거 맞죠? 삼각형 모양이고 모양 자체는 피라미드 형태고 이 안에 계층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계층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계층마다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위의 계층에 있는 사람은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졌겠죠. 이런 특징을 지닌 게 기본적으로 계층제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계층제의 원리는 결국 가장 대표적인 게 상명하복인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왜냐하면 위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은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상명하복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나름의 특징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대표적인 게 조직 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면 또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밑에 부서들끼리 뭔가 업무 조정이 잘 안 될 때 위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9번 문제. 제가 오늘 10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거 지금 국가직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베버 관료제에서 관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지금 틀렸죠, 여러분? 공정하게 업무 처리해야죠. 틀렸어요. X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또 패러프레이징 해볼까요? 베버의 관료제, 근대 관료제에서는 비정의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어떤 입장에서 뭐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말장난 할 수 있죠. 베버의 관료제론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베버 선생이 그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관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베버의 근대 관료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립될 수 있는 조직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올바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선지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원래 좀 불친절하니까 행정학이 사실 저기서 말하는 관료제는 근대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 관료제가 이퀄 베버가 생각한 이념형 관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립될 수 있는 조직 유형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행정사 문제 풀다 보면은 베버 관료제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제는 안 나올 때도 됐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버 관료제는 꼭 잘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행정 이론 문제가 대단히 어렵죠. 분명 그게 정리가 지금 정리 정돈이 잘 된다.
그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산정을 해보면 제가 평균적으로 이 문항수를 푸는 이게 시수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24시간보다 약간 빠르게 더 풀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행정 이론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게 불편하시면은 그래서 학자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행정 이론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이거 오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 그만큼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푸실 때는 예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너무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푸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 때 한번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나 수업 마치고 나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또 한번 훑어보고 그 정도로 일단 덮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지총을 참고서처럼 활용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